그 사면 기획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기사입니다. 이 과방위 중간 평가 기사인데 네. 미디어오늘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금준경 기자가 이 기사를 써주셨는데요. 네. 제대로 일을 했나요, 과방위가? 애매하다. 라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조사를 좀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 과방위라고 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이 있고 미디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장 주력해서 보는 상임인데 뜬금없는데 여기서 원안위도 다루죠. 네, 여기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서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뜬금없음이 입증이 된 사례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번 기사가. 예. 그래서 좀 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면서 예. 사실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제가 국회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 물어보니까 법안 발의 수갖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은 항상 그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법을 만드는 게 진짜 쉽다면 엄청 쉬워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 곳이 있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2명으로 바꾸자라고 숫자만 바꿔도 법이 내지는 거고 또 저게 일본식 표현이네 한국식으로 바꾸자라는 법만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양적인 것만 갖고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과방위 소관이거나 과방위와 관련이 있는 법안만 일단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 시민단체 4곳에 이 자문을 받아서 좋은 법과 나쁜 법을 선정을 하는 평가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과방위와 관련된 법안을 가장 많이 제출한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7건을 제출했고요. 이분이 간사였죠? 네. 그래서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하고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실제 법안 발의에도 좀 반영이 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22건으로 많았는데요. 이분이 원래 국민의당 출신이거든요. 지금까지 한국당과 민주당이 공영방송이나 이런 이슈를 놓고 막 논쟁을 벌일 때 그 이슈에 절대 개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질의만 좋게 말하면 정책 질의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을 안 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도 이분도 역시 법안에 대한 역시 성실한 의정 활동이 법안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 신경민 최명길 의원이 20건씩으로 많았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바른미래당 쪽. 네, 맞습니다. 최명길 의원도 원래 국민의당, 이분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으로. 맞지. 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보좌진 분들이 졸지에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까지 옮겨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의원직이 박탈이 중간에 돼서 조금 결과가 다른 의원에 비해서 불리하지만 법안 발의는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법안을 적게 발의한 의원이 과방위에 있으면서 과방위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누군가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조원진 의원 이분은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회의 때마다 막 굉장히 고성을 높이셨던 분인데 정작 과방위 법안을 한 건도 발의 안 하고 이 의원 두 분의 특징은 또 그 전체 법안 발의 건수도 높지 않아요. 10건 미만으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발의 안 하는 의원이었다는. 조원진 의원은 그 애국 집회에서 많이 등장했던 분 같은데 애국 활동에 연연하시느라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법안은 어떤 의원이 가장 많이 내셨나요? 네, 그 방송통신 ICT 분야를 저희가 하나로 봤는데 이 법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최명길, 바른미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의원 순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선수가 신경민 의원 빼고는 선수가 높지 않은 의원이고 최명길, 오세정, 추혜선 의원은 초선이죠. 좀 성실하게 이쪽 발의를 한 것 같고 또 신경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은 언론계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법안 발의가 비중이 높았던 상황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회의실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원전 얘기를 하길래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왜 얘기를 하기 싶은데 어쨌건 상임위에 있지만 문제는 이 상임위가 굉장히 무관심한 그러니까 소관 기관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저희가 24명 의원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9명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방위에는 미디어, 과학자,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데 원자력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슈가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게. 맞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라. 보좌진들도 멘붕에 빠지는 그래서 주로 막내들이 맡는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그 질의는 많아요. 탈원전 이슈도 있고 라돈 침대도 있고 지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질의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 질의의 결과가 법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굉장히 묘한, 그래서 상임위 개편을 할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단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시사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법안 발의된 법안 내역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전에 그 황영석 건국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입법 선정주의.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한 압박과 대응의 방식으로 그냥 법 발의를 위해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좀 그거를 반영하는 이슈가 크게 드루킹과 가짜뉴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드루킹 관련 댓글과 관련한 법 개정은 20건이나 발의가 됐고요. 근데 이 20건도 사실은 적은 게 과방위 외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 네, 그 신문법을 다루는 뭐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또 댓글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주로 포털이 댓글 서비스 하지 마라. 순 공감 순 댓글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포털이 댓글과 관련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법안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도 13건이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에 좀 주목도가 있을 때 발의를 해서 한 번 더 언론에 노출되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법안 내용 보면 그 댓글과 이 가짜뉴스 이슈는 굉장히 허술한 법안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실명제 법안인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사라진 제도를 다시 그냥 고민 없이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도 가짜와 진짜의 기준을 법에 제시를 못하고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가 가짜뉴스다 이렇게만 언급하는 법안이 굉장히 많았고요. 강효상원이 냈던 법안도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뭐 처벌을 해라 이런 식의 법안이 나왔는데요. 세상에 그런 위원회를 둔 국가도 없고, 또 이 위원회 추천단체를 또 보니까 또 한국신문협회를 껴넣었더라고요. 이 신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보니 뭐 물론 전혀 뭐 입법될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만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법, 나쁜 법도 이제 추렸는데 좀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그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노조, 오픈넷 네 곳에서 좋은 법과 나쁜 법을 좀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강효상 의원의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설립 법안은 두 가지 단체가 나쁜 법이라고 꼽아 주셨고요. 언론연대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불필요한 법안을 남발하는 국회의 규제 만능주의, 인기 영합주의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는 이렇게 뼈를 때리는 지적을 남겨주셨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넷 실명제 역시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오픈넷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김성태 의원이 낸 가짜뉴스 삭제 관련 맞습니다. 이 법도 있는데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가짜뉴스 법안인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가짜뉴스 기준이 이상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 목적이 있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걸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뭐 형사처벌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사업자에게 무리한 의무를 부과해서 그럼 네이버가 이 법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삭제 안 하면 우린 처벌당해 이래서 가짜뉴스를 막 골라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짜가 아닌 거 또 골라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중앙일보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을 넣었다가 사진을 급하게 바꿨던데 중앙일보 모를 줄 알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기사는 안 썼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 좋은 법들은 좀 어떻게 네. 선정이 됐나요? 많지는 않았지만 예. 좋은 법도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온라인 표현물 논의와 관련해서 네.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법안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냈던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있어요. 이 법안도 두 가지 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장관 되신 분이죠? 그러게요. 네. 그때는 의원이었는데 네. 네. 기사 쓸 때만 해도 예. 통과가 전이라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안은? 이게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지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렇죠. 활성화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아예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인데 이게 또 정식 명칭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률로 돼 있어서 그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책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 또 시민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미디어 교육 법안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언론연대 모두 이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조속히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 그 좋은 법으로 꼽힌 이 배덕광 의원 이분도 네. 지금 의원직 상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방위가 안타까운 일이 많았죠. 그 스마트폰 라디오 수신 활성화 관련한 법안 네. 좋은 법으로 꼽혔는데 네. 이건 어떤 법인가요? 이 법은 언론노조에서 뽑아주셨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아무래도 언론계 종사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 좀 영향력을 키우는 법안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측면이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예. 이 라디오를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막아놓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네. 다 막아놨어요. 왜냐면 이거를 활성화하는 순간 그 활성화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전혀 이거를 안 켜놓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요금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 데이터를 쓰는 부담이 있으신데 그렇죠. 예. 이 법이 활성화되면 그냥 지상파 라디오는 데이터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라디오가 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라디오 산업에도 좀 이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용자 복지 측면에도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 협찬제도 관련해서도 법안이 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예. 저희도 기사에 협찬 문제를 종종 쓰기는 하는데 협찬이라는 게 진짜 이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방송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을 때 미디어 랩이라는 대행사를 거쳐서 광고를 받으면서 이게 광고가 양성화가 되거든요. 얼마를 받았고 단가를 얼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협찬이란 개념이 생겨나면서 그냥 돈을 받아요. 아무 이유 없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얼마 받은지도 모르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장 큰 문제는 무슨 프로그램을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BN 같은 경우에는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돈을 받고 진짜 내보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행법을 보면 협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협찬이 이렇게 변질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대신에 협찬 고지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협찬을 했을 때 알려라. 이게 전부고 어느 장르에 협찬을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협찬 고지가 아니라 협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만들어서 투명화하고 양성화하는 게 신경민 의원의 협찬 투명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민원연과 언론연대 두 곳에서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좋은 법으로 선정됐던 것들은 지금 다 계류 중인 거죠? 네. 네. 과방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법안이 계류 아시겠지만 7-80% 법안이 더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좋은 항상 꼴등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죠. 금중현 기자가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은 이렇게 법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총평이요? 예. 이제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하반기 상임위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시점인데 요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양질의 법안을 숙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20대 국회 과방위 최종 평가를 금중현 기자가 할 텐데 그때는 좀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